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세상의 소란을 잠시 내려놓고 이야기의 불빛과 함께 느긋한 시간을 보내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매일 도시락을 싸주는 시어머니. 입맛에 맞지 않아 강아지에게 줬더니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식은땀이 흐르는 그 순간 저는 반격을 결심했죠. 정말 끝내주는 결말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은아,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안 일어나니? 민준이는 회사 갈 준비하는데 넌 어쩜 그렇게 태평이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문을 뚫고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저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핸드폰을 집어 시간을 확인하니 고작 아침 6시 30분. 어젯밤 새벽 2시까지 야근하며 만든 기획안이 아직 가방 안에 그대로 있는데 관자놀이가 지끈거렸습니다. 네, 어머니, 일어났어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대답했지만 갈라진 목소리에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씻고 나오니 시어머니 박미숙 여사는 이미 식탁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익숙한 분홍색 도시락통이 놓여 있었죠. 이른의 나이에도 꼿꼿한 허리,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쪽진 희끗한 머리. 하지만 안경 너머의 그 눈빛만은 기묘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도시락은 내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했다. 요즘 야근하느라 힘들 텐데 잘 챙겨 먹어야지. 시어머니는 안경을 고쳤으며 알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도시락통을 보자마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결혼 후 3년 동안 시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제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메뉴는 매일 바뀌었지만 이상한 약초 냄새는 늘 똑같이 배어 있었죠. 남편 강민주는 늘 자기 어머니가 한의사 집안 출신이라 보양식을 챙겨주는 거라고 했지만 저는 어딘가 꺼림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도시락통을 만지는 순간 시어머니의 시선이 거미줄처럼 제 손에 들러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꼭 다 먹어야 한다. 알았지? 갑자기 부드러워진 목소리에 오히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렇게 비쩍 말라서야 어떻게 우리 강씨 집안대를 이을 손주를 보겠니? 저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또 그 소리였습니다. 1년 전 당분간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말한 후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보곤 했습니다. 민준 씨는요? 저는 화제를 돌리며 흰죽을 휘저었습니다. 어젯밤 비행기로 출장 갔어.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 아들은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넌 맨날 야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알겠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달만 벌써 3번째 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강민준의 SNS에 올라온 사진 속 그의 어깨에는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여자의 손이 분명히 올려져 있었죠.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는 그저 거래처 사람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죽을 몇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저는 가방을 챙겨 도망치듯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시어머니가 흥얼거리는 콧노래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기묘할 정도로 경쾌한 가락이었죠. 점심시간, 저는 사무실 책상이 도시락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기름진 윤기가 흐르는 돼지갈비찜, 비정상적으로 파릇한 채소, 갈비 한 점을 입에 넣는 순간 익숙한 씁쓸한 맛이 입안에 확 퍼졌습니다. 저는 곧장 화장실로 달려가 전부 개원했습니다. 또 시어머니표 사랑의 도시락이 입에 안 맞으시나 봐. 동료 김지영 씨가 화장실 문에 기대 비꼬듯 말했습니다.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저는 입가를 닦으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은하 씨 시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며느리 도시락을 싸주시다니. 지영 씨는 눈을 찡긋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남편분 소문이 좀. 무슨 소문이요? 제가 고개를 번쩍 들자 지영 씨는 입에 지퍼를 채우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냐, 아냐. 내가 뭘 잘못 봤나 봐. 자리로 돌아와 도시락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영 씨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 살았습니다. 대체 뭘 본 걸까요? 퇴근할 때까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도시락은 서랍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니 문득 한 가지 결심이 섰습니다. 아파트 후문에 사는 유기견 누렁이. 평소 제가 주는 걸 가장 좋아했죠. 오늘은 이 도시락으로 특식을 줘야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빌며 저는 누렁이의 밥그릇에 도시락 절반을 쏟아부었습니다. 누렁아, 많이 먹어. 오늘 특식이야.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녀석은 신나게 꼬리를 흔들며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여섯 걸음 옮겼을 때였을까요? 등 뒤에서 갑자기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돌아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누렁이가 땅바닥에 쓰러져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입가에선 하얀 거품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고 사진은 감전된 듯 뻣뻣하게 굳어갔습니다. 누렁아, 저는 달려갔지만 눈앞의 광경에 질려버렸습니다. 불과 몇십 초 만에 그 건강하던 누렁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뜬 채였지만 이미 생기가 사라져 있었죠. 손이 떨려 가방조차 제대로 들 수 없었고 식은땀이 순식간에 등을 적셨습니다. 이 모습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지난주 뉴스에서 본 독극물 사건의 피해자가 죽기 직전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오싹한 한기가 발끝에서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일하는 대학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나 좀 도와줘. 아주 급해. 내 목소리가 막 떨렸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전화를 끊고 저는 비닐봉지로 남은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누렁이의 시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와도 돌아보지도 않은 채 물었죠. 우와, 도시락은 다 먹었니? 네, 어머니. 다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평온한 목소리에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제 예상대로라면 이건 단순히 이혼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끔찍한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침대 맡에 서서 그 분홍색 도시락통을 들고 웃으며 말했죠. 다음 도시락은 꼭 다 먹어야 한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또 외박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반짝 빛났습니다. 동기 현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긴급, 내일 아침에 무조건 만나서 얘기해야 해. 그리고 절대 시어머니가 주는 건 아무것도 먹지 마. 저는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흔해 빠진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정말 확실해. 저는 커피잔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친구 이현우는 안경을 고쳤으며 검사 결과지를 제 앞으로 다시 밀어주었습니다.
유기인계 농약이야. 이 정도 양이면 황소도 쓰러뜨릴 수 있어. 은하야, 내 시어머니는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 거라고. 카페 안의 소음이 갑자기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전문 용어와 데이터들을 보며 저는 거품을 물고 쓰러지던 누렁이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건 원래 제 모습이었어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야. 현우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보고서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유리창으로 들어온 햇살이 손등을 비췄지만 저는 이스의 온기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반년 넘게 시어머니가 정성껏 싸주던 사랑의 도시락이 실은 저를 서서히 죽이는 독약이었다니. 저는 시어머니가 안경 너머로 번뜩이던 그 기묘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건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기대였죠. 그럼 어쩔 셈이야?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저 자신도 낯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일단 나를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는지부터 알아내야지. 카페를 나와 저는 곧장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반년 전 강민준의 외도를 의심하며 연락했던 사람이었죠. 이제야 제대로 쓸모가 생겼습니다. 이 탐정님, 강민준의 지난 3개월간 모든 동선을 파악해 주세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사거리에 서서 저는 맞은편 쇼핑몰에 거대한 광고판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화장품 광고였죠. 모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 광고를 기획한 사람이 지금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밤 9시가 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죠. 왜 이렇게 늦게 와? 밥 다 식었다. 회사에서 야근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하며 식탁을 훑어봤습니다. 밥그릇과 수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강민주는 또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한테 전화 왔어. 이번 주는 프로젝트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 남자가 일에 집중해야지. 네가 발목 잡으면 안 된다. 시어머니의 말투는 애써 태연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치미는 역겨움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바로 잠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모든 숫자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컴퓨터를 켜자 이 탐정의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강민준의 동선 기록과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죠. 저는 사진을 한 장씩 클릭했습니다.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짜이는 듯했습니다. 사진 속 강민주는 젊은 여자와 팔짱을 낀 채 고급 레스토랑, 호텔 입구, 백화점을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가장 아프게 찌른 것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놀랍게도 우리 집 바로 맞은편에 있는 힐스테이트였습니다. 출장. 저는 냉소를 터뜨렸습니다. 그가 말한 출장이란 게 고작 길 건너 아파트에서 내연녀와 미래를 즐기는 것이었군요. 사진을 확대해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봤습니다. 25, 6쯤 되어 보이는 긴 생머리의 여자.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죠. 손목에 찬 까르띠에 팔찌는 지난달 강민준의 카드 명세서에서 봤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탐정의 조사 노트가 있었습니다. 이뮤라, 28세, 임산그룹 외동딸. 강민준과 최소 8개월 이상 교제. 강민준의 출장 기간에 주로 동거함. 그때 제 마우스 커서가
한 줄의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증언에 따르면 강민준의 모친 박미숙 씨가 해당 주소지를 자주 방문하며 이뮤라와 매우 친밀한 관계임. 순간 온몸에 피가 멎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어지러움에 책상을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인 아내 교체 작전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강민준의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그는 매달 프로젝트 협력비라는 명목으로 한 계좌에 200만 원씩을 이체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좌의 주인은 바로 이뮤라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미친 듯이 머리를 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저에게 독을 먹이고 남편은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심지어 두 사람은 우리 공동의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끔찍한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들은 저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제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 노인대학에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나간 것을 확인하자마자 곧장 그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병적으로 깨끗했습니다. 모든 물건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돈되어 있었죠. 저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에는 각 잡혀 개어진 속옷이, 옷장에는 색깔별로 정리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 올리는 순간 검은색 노트 한 권이 툭 떨어졌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은하식단 기록 2019년 1월 10일. 뒤로 넘길수록 매일 제가 도시락을 어떻게 먹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3월 12일 절반 정도 먹음. 맛이 이상하다고 함. 다음엔 쓴맛을 줄일 것. 4월 5일 전부 다 먹음. 효과 좋음. 5월 20일 버린 것 같음. 양을 늘려야 함. 가장 최근 기록은 사흘 전이었습니다. 6월 10일 개가 먹고 죽음. 눈치챈 것 같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함. 저는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막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살인 기록이었죠. 살인 기록이었죠. 계속해서 뒤를 넘기자 더욱 노골적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이뮤라 양은 얼마나 좋은가. 집안 좋고 학벌 좋고 우리 민준이 사업에도 도움이 될 텐데 서운하 따위가 뭐라고. 자리만 차지하고 아이도 안 낳으면서 맨날 야근 타령이나 하고. 오늘 유라 양을 만나고 왔다. 민준이에게 2천만 원이 넘는 시계를 사줬더라. 이래야 격이 맞지. 민준이 말이 유라 양 아버지가 이혼만 하면 임산그룹 부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했단다. 저는 손이 떨려 노트를 제대로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강민주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었고 시어머니는 돈 많은 며느리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길을 막는 걸림돌, 아니 반드시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이었던 겁니다. 저는 재빨리 모든 페이지를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노트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방을 나서려는데 침대 옆 협탁에 약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집어들어 보니 프랄리독심, 유기인계 농약 중독에 쓰는 특효 해독제였습니다. 참 다정하기도 하지. 해독제까지 미리 준비해두다니. 저는 냉소를 흘리며 약병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건 너무 쉬운 해결책이었습니다. 이혼은 오히려 그들이 바라는 바였죠. 저는 그들이 죗값을 치르게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동료 지영 씨였습니다. 은하 씨, 주말인데. 미안.
갑자기 클라이언트 미팅이 잡혔는데 와줄 수 있어? 임산그룹 사람들이야. 그 집 따님이 직접 온다던데.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뮤라 씨요? 어떻게 알았어? 맞아. 그 사람. 외국에서 막 돌아와서 이제 슬슬 경영 수업 받는다고 하더라.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회사 회의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사진이 아닌 실물 이뮤라를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사진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손짓 하나하나에 부잣집 아가씨 특유의 거만함이 묻어났죠.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녀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이분은 저희 회사 크리에이티브 팀장 서운아 씨입니다. 지영 씨의 소개에 이뮤라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금세 평정을 되찾았지만 저는 그 찰나의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녀가 내민 손목에서 까르띠에 팔찌가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바로 잡지 않고 팔찌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신상이네요. 꽤 비쌌을 텐데. 그녀는 순간적으로 손을 움찔했습니다. 친구가 선물해 준 거예요. 남자친구분이요? 저는 웃으며 물었고 그녀의 동공이 수축하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회의는 이뮤라가 저에게 보내는 탐색적인 시선을 제외하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지영 씨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너 오늘 왜 그래? 클라이언트한테 너무 공격적이잖아. 그 여자, 내 남편이랑 바람났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영 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 잠깐만. 그럼 그 여자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번에 언니가 말하려다만 게 혹시 그 여자 본 거였어요? 지영 씨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지난달에 힐스테이트 사는 사촌 언니네 갔다가 강민준 씨가 어떤 여자랑 있는 걸 봤어. 네가 상처받을까봐 차마 말을 못했어. 다음부터는 이런 일 있으면 바로 말해줘요. 그리고 이뮤라에 대해 아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고요. 회사 건물을 나서자 햇살이 눈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이제 판은 깔렸고 말들도 제자리에 놓였습니다. 저를 독살하려는 시어머니, 저를 버리려는 남편, 제 자리를 꿰차려는 내연녀.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단추만 한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를 저는 주방 수납장 구석, 조리대가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설치했습니다. 이 각도라면 시어머니가 도시락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담을 수 있을 겁니다. 은하야, 부엌에서 뭐하니? 등 뒤에서 갑자기 들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하마터면 손에 든 드라이버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섰을 땐 이미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꿀 좀 찾으려고요. 목이 칼칼해서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주방을 훑어봤습니다. 수납장 위에서 시선이 1초간 머물렀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꿀은 왼쪽 두 번째 칸에 있어. 시어머니는 마침내 그렇게 말하고는 몸을 돌려나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재빨리 설치를 마쳤습니다. 카메라는 제 핸드폰과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고 자동 녹화도 가능했습니다. 어디 한번 시어머니가 매일 제 도시락에 어떤 특별한 양념을 치는지 똑똑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핸드폰으로 감시 앱을 켰습니다. 화면은 선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칼질을 하고 있었죠. 능숙한 몸짓이 마치 요리쇼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등지고 있었지만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찌개에 무언가를 털어넣고 휘젓는 모습은 똑똑히 보였습니다. 잡았다. 저는 나지막이 읊조리며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시어머니는 으레 그렇듯 분홍색 도시락통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탕수육을 했다. 저는 도시락을 받아들며 활짝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회사 동료들이 다들 저더러 시어머니 복 터졌다고 부러워해요. 혹시 조금만 더 싸주실 수 있어요? 동료들한테도 맛 좀 보여주고 싶어서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죠. 이건 너 먹으라고 특별히 만든 거라. 다른 사람 입맛에는 안 맞을 텐데. 에이, 지영 씨나 몇 명만 줄 건데요. 뭐, 다들 어머니 손맛 배우고 싶다고 난리예요. 제가 천진난만하게 웃자 시어머니의 입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다음에 해주마. 오늘은 양이 얼마 안 돼서. 저는 실망한 척 한숨을 쉬었지만 속으로는 냉소를 보냈습니다. 역시 다른 사람에게는 차마 먹일 수 없겠죠. 출근하기 전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요. 저녁 기다리지 마세요. 문을 닫자마자 저는 핸드폰으로 CCTV를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나가자마자 시어머니는 주방으로 돌아가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작은 종이 뭉치를 꺼내 다른 도시락통에 하얀 가루를 털어 넣었습니다. 증거는 확보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캡처해서 이 탐정에게 보냈습니다. 이 약품이 뭔지 분석해 주세요. 회사 화장실에서 저는 오늘의 도시락을 변기에 쏟아붓고 물을 내렸습니다. 하수구로 사라지는 음식들을 보며 문득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선구로 배사, 천구로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특별한 손맛을 직접 맛보게 하면 어떨까? 점심시간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저녁 못 먹고 들어가요. 저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식사하세요. 그리고 CCTV를 켠 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원래 제 것이었을 도시락통을 잠시 망설이듯 보더니 이내 음식물 쓰레기통에 전부 쏟아버렸습니다. 영리하군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쉽게 덫에 걸려들 것 같진 않았습니다. 저는 작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가 깨기 전에 2개의 도시락통을 몰래 바꿔치기 했습니다. 오늘은 고등어 조림이다. 식기 전에 먹어.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게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환하게 웃으며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이 통 안에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안전한 음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한 독이 든 도시락은 지금 시어머니의 식탁 위에 놓여 있었죠. 하루 종일 저는 1시간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화면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시락통을 열고 점심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절반쯤 먹었을 때였을까요? 그녀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녀가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몇 분 후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나온 그녀는 서랍에서 그 프랄리독심 약병을 꺼내 2알을 삼켰습니다. 자업자득 저는 차갑게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정말 그 도시락을 먹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유기인계 살충제. 흔히 말하는 고독성 농약이야. 내 시어머니가 쓴 건 개량된 버전이라 독성은 약하지만 더 알아채기 힘들어. 장기간 복용하면 장기 부전으로 이어져서 자연사처럼 보일 수 있지. 이 탐정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무겁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그 약을 어디서 구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약회사 내부 관계자만 접근할 수 있는 실험용 약품이야. 내 시어머니한테 제약회사 개발팀장으로 일하는 사촌 동생이 있더군. 그랬군요. 가족이 합심한 범죄였습니다. 저는 이 탐정에게 고맙다고 말한 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은아 씨, 제공해 주신 증거만으로도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최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그들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면서 스스로를 보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혼인 후에 구입한 아파트는 공동 재산입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망설였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보니 남편분께서 지난 6개월간 공동명의 계좌에서 약 80%의 예금을 인출해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얼마나요? 대략 2억 4천만 원입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억 4천. 그건 저와 강민준이 함께 모은 돈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제 성과급과 야근 수당이었죠.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라는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자 햇살이 눈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저는 길거리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은 이제 독이 든 소굴이 되었고 회사에는 이뮤라가 저를 비웃으며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하야, 나 내일 들어가. 너한테 할 좋은 소식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들떠 있었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인데요? 저는 애써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해. 아, 그리고 어머니는 요즘 건강하시지? 저는 길 건너 광고판에 있는 행복한 새 식구의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어제 갑자기 배가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약 드시고는 괜찮아지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약? 글쎄요, 프랄리독심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위장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긴 침묵. 그리고 강민주는 내일 보자는 말을 서둘러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길 한복판에서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공범이었던 겁니다. 이 모자는 정말이지 천생연분의 악마였습니다. 강민주는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니 그는 이미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두 사람은 어색하게 입을 다물었죠. 왔어요? 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온다더니 프로젝트가 일찍 끝났어. 강민주는 다가와 형식적인 포옹을 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어제 이뮤라에게서 났던 것과 똑같은 향이었죠. 시어머니는 그의 등 뒤에서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저를 날카롭게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단다. 무슨 좋은 소식인데요? 저는 웃으며 물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 승진할 것 같아. 회사에서 싱가포르 지사장으로 발령낼 계획이래. 축하해요. 저는 웃고 있었지만 손톱은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는데요? 적어도 3년은 있을 것 같아. 아주 좋은 기회야. 그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3년이라. 제가 사고로 죽고 그가 재혼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죠. 정말 잘 됐네요.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언제 떠나는데요? 다음 달에. 준비할 게 많아. 강민주는 제가 생각보다 담담하자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알았어요. 걱정 말고 다녀와요. 집은 내가 잘 지키고 있을게요. 저녁 식사 때 저는 시어머니에게 국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국 많이 드세요. 그녀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저와 국그릇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강민주는 옆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죠. 아, 맞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회계감사가 있어서 제 성과급이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 공동 계좌에 돈 얼마나 남았죠? 가방 하나 사고 싶은데. 강민준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고 시어머니의 숟가락은 쨍 소리를 내며 국그릇에 떨어졌습니다. 한 4천만 원 정도 있을걸. 강민주는 금세 평정을 되찾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웬 가방. 동료들이 다들 신상 샀더라고요. 지영 씨가 산 디올백은 300만 원도 넘는다던데. 저는 뾰로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민준과 시어머니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럼 비밀번호 알잖아. 그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알죠.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으니까.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이제 그 계좌에는 300만 원은커녕 30만 원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강민주는 시차 적응을 핑계로 제게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싱가포르라. 아마 이뮤라와 함께 떠나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이겠죠. 그리고 저는 어떤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고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옷장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CCTV 캡처, 검사 결과지, 은행 거래 내역 등 제 목숨을 지켜줄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잠든 강민준을 바라보다가 최 변호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면 대담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들이 이런 게임을 원한다면 저도 기꺼이 아주 크게 한판 벌여줄 참이었습니다. 임산그룹 제안회의는 10시에 시작이야. 이뮤라가 직접 팀을 이끌고 온대. 동료 지영 씨가 제 책상에 커피를 내려놓으며 속삭였습니다. 너를 콕 집어서 참석하라고 했다던데. 커피를 젓던 제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뮤라가 강민준의 내연녀라는 사실을 안 후로 저는 그녀와의 정면 충돌을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할 수만은 없었죠. 관련 자료 전부 주세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지영 씨는 서류철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너 괜찮아?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저는 뺨을 만져보았습니다. 어젯밤 강민준의 뒤척임과 시어머니가 약을 먹는 소리에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괜찮아요. 임산에서 이번에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뭐죠? 신규 화장품 브랜드 론칭. 예산이 200억 원이야. 이뮤라가 이 프로젝트로 자기 능력을 증명하고 정식으로 경영권을 물려받으려는 속셈이라는 소문이 파다해 저는 냉소를 터뜨렸습니다. 제 남편의 돈으로 제 프로젝트를 빼앗고 그 공으로 제 남편을 차지하겠다?
정말이지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뮤라가 프로젝터 앞에서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무척이나 우아해 보였습니다. 손목에 까르띠에, 팔찌는 조명 아래서 유난히 반짝였죠. 서 팀장님, 오셨네요. 그녀는 저를 보며 비즈니스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에게서 가장 먼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이뮤라는 새 브랜드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거침없이 설명했습니다. 중간중간 일부러 영어를 섞어 쓰는 모습이 퍽이나 가식적으로 보였죠. 저희는 하이엔드, 패셔너블, 그리고 유니크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훑어보며 제게 시선을 잠시 고정했습니다. 타겟 고객은 25세에서 35세 사이의 도시 엘리트 여성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노트에 무언가를 끄적이는 척했습니다. 사실은 동그라미 3개를 그리고 있었죠. 생각을 정리할 때 제 버릇이었습니다. 이뮤라에 제안한 것만 번지르르 할 뿐 시장 조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서 팀장님, 혹시 제안하실 의견 있으신가요? 그녀가 갑자기 저를 지목했습니다. 달콤하게 들리는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가시가 돋쳐 있었죠.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노트를 덮으며 프로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뮤라 씨의 구상, 아주 창의적이네요. 하지만 제가 일부러 말을 끊자 이뮤라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저희 최신 시장 조사에 따르면 2,535 여성들은 단순히 포장이나 컨셉보다는 성분의 안전성과 사용 효과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켜서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지난달 데이터입니다. 구매 결정 요인에서 안전성과 효능이 각각 47%, 39%를 차지한 반면 포장은 14%에 불과합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뮤라의 미소는 얼굴에 그대로 굳어 있었죠. 또한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뮤라 씨가 언급한 유니크함은 사실 임산그룹의 기존 보수적인 이미지와는 상충됩니다. 단딘 갑작스럽게 소수시장으로 방향을 틀 경우 기존 고객층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뮤라의 손톱이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불규칙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반지를 발견했습니다. 결혼 반지는 아니었지만 그 위치가 매우 애매했죠. 서 팀장님, 정말 프로페셔널하시네요.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혁신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는 법 아니겠어요? 현명한 혁신은 데이터에 기반하지만 맹목적인 리스크는 실패로 이어질 뿐입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영 씨가 책상 밑에서 제 발을 툭 쳤습니다. 그제야 제 말투가 너무 날카로웠다는 것을 깨달았죠. 물론 이건 초기 제안일 뿐입니다. 저희가 더 상세한 시장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서둘러 분위기를 수습했습니다. 이뮤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녀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서 팀장님, 잠시 따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작은 회의실로 들어가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의 얼굴에서 비즈니스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아. 박민준 와이프.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기대 팔짱을 끼고 맞받아쳤습니다. 나도 당신이 누군지 알아. 남의 가정 파탄내는 상간녀. 이뮤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까르띠에 팔찌가 그녀의 격한 움직임에 따라 찰랑거렸죠. 우린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야. 당신이랑 강민주는 이미 끝났잖아. 사랑? 저는 비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가 그렇게 숨어서 만나야 하나? 그가 유부남인 거 속이고 당신 아버지가 부사장 자리까지 약속해야 하는 게 사랑이야? 그녀의 동공이 수축했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더 많은 것도 알지. 힐스테이트에서의 미래, 그가 사준 2천만 원짜리 시계, 그리고 저는 그녀의 팔찌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그 까르띠에 우리 공동 계좌에서 긁은 거. 이뮤라는 뒷걸음질 치다 하이힐에 발이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너, 날 뒷조사했어? 직업병이라서요. 시장 조사는 철저하게 해야죠. 그녀의 표정은 경악에서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조사해서 어쩔 건데. 강민준이 사랑하는 건 나야. 그는 곧 싱가포르로 떠나 당신을 데려갈 것 같아? 그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밝혔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어디 한번 지켜보죠. 회의실을 나오자 손이 떨려 서류철을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의 대화에서는 제가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이뮤라의 말은 제 예상이 사실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강민주는 정말로 저를 버리고 싱가포르로 떠날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집안의 CCTV 알림이었습니다. 앱을 열자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국에 무언가를 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익숙한 약병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는 즉시 화면을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하셨어. 그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금 당장 인화병원으로 와. 응급실 복도에서 강민주는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팔을 붙잡았죠. 대체 어머니한테 뭘 먹인 거야?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놀란 척 말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머님은 왜요? 식중독이래. 의사 말이 어떤 화학물질에 중독된 것 같다고. 저는 입을 가리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죠. 시어머니가 정말 중독되다니. 하지만 저는 분명 도시락을 딱 한 번 바꿨을 뿐이고 그날 그녀는 해독제까지 먹었습니다. 어머니 좀 뵈러 갈게요. 제가 응급실로 향하자 강민준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금은 안정이 필요해. 넌 일단 입원 수속부터 밟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납 창구로 향했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강민준의 태도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인 듯한 모습이었죠. 수납을 하는 척하며 저는 몰래 의사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박미숙 환자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경미한 유기인계 중독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환자분 혈액에서 해독제인 프랄리독심 성분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사전에 해독제를 복용하신 것 같아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런 중독은 보통 뭐 때문에 생기나요? 농약이나 살충제죠. 혹시 환자분이 그런 물질을 다룰 일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요즘 계속 도시락을 싸주시는데 맛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가끔 어지럽고 메스꺼웠는데 저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죠. 저는 고개를 숙이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도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기인계 화합물은 몸에 축적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럴게요.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혹시 시어머니 검사 결과지 사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병원 진료 기록이랑 같이 정리해 두려고요. 의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몇 장의 서류를 복사해서 건네주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저는 복도 구석에서 재빨리 모든 페이지를 촬영해 최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때 이 탐정에게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시어머니의 사촌 동생, 즉 그 제약회사 개발팀장이 지난달 대량의 실험용 유기인계 화합물을 구매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령인 칸에는 놀랍게도 강민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강민준도 이 독살 계획에 가담했던 겁니다. 어쩐지 오늘 그렇게 불안해하더라니. 그는 시어머니가 실수로 자신이 준비한 독약을 먹고 모든 계획이 탄로 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은하야. 강민준이 등 뒤에서 불렀습니다.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잠그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상태 좀 여쭤보고 왔어요. 식중독 같다고 하시네요. 강민준의 표정이 눈에 띄게 풀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셔서 널 찾으셔.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시어머니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운, 마치 파충류 같은 감촉이었습니다. 안 죽어. 그녀는 제 손을 뿌리치며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요즘 밖에서 뭐 사 먹었니? 저는 그녀의 떠보는 듯한 질문을 못 들은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근처에 샐러드 가게가 새로 생겨서요. 건강에 좋더라고요. 제 걱정은 마시고 푹 쉬세요. 시어머니와 강민준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강민준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의사 말이 어머니가 안정을 취해야 한대. 나도 요즘 바쁘니까 네가 며칠 휴가 내고 어머니 좀 돌봐드려. 저는 그의 위선적인 얼굴을 보자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더 많은 증거를 모을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이죠. 어머니가 평소에 저를 얼마나 챙겨주셨는데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제 상냥한 대답에 시어머니는 오히려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강민주는 서둘러 몇 마디 당부하고는 회사 일을 핑계로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가 나간 것을 확인하고 저는 시어머니 침대 옆에 앉아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중독되신 걸까요? 뭘 잘못 드셨나? 시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저께 산 나물이 상했나 보지. 어머, 그래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유기인계 중독이 보통 농약이나 살충제 때문에 생긴다고 하던데요. 그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계속 사과를 깎았습니다. 칼날이 과육을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요즘 의사들은 뭘 안다고. 사람 겁주기나 하고. 시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맞장구를 치며 깎은 사과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제게 검사 결과지를 주셨는데 어머님 혈액에서 해독제 성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죠. 언제 해독제를 드셨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며 사과가 이불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격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물컵을 건네주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프랄리 독심. 맛이 어떻던가요? 기침이 멎고 그녀의 동공이 수축했습니다. 올빼미처럼 동그래진 눈으로 저를 쏘아봤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 언제 퇴원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올게요. 시어머니는 다음 날 바로 퇴원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녁도 준비하지 않았죠. 강민주는 야근을 핑계로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저는 시어머니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약 기운 때문인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을 뒤지다가 침대 협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약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손글씨로 라벨이 붙은 약병들이 가득했죠. 저는 모든 약병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중 특제 1일 1회라고 쓰인 작은 병이 눈에 띄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희미한 아몬드 냄새가 나는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비닐봉지에 가루를 조금 덜어 담고 약병을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방을 나서려는데 시어머니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민준아, 너무 많이 넣지 마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가 그녀가 깨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이 탐정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하얀 가루 성분 분석 급히 부탁합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독살 계획은 모자가 함께 꾸민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넣지 말라니. 제가 너무 빨리 죽으면 의심받을까봐 두려웠던 걸까요? 그때 최 변호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병원 기록 잘 받았습니다. 기존 증거와 합치면 고의 상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그로스의 방권구의 그르체 남편분의 싱가포르 발령건도 사실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우리 집 맞은편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습니다. 저 불빛 중 하나는 이뮤라의 집이겠죠. 시어머니, 아들, 그리고 내연녀. 이 완벽해 보이는 삼각관계가 정말 그렇게 견고할까요? 병원에서 강민준이 싱가포르 얘기를 꺼냈을 때 시어머니의 표정은 기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불안해 보였죠. 대체 무엇을 걱정하는 걸까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임산그룹과 싱가포르의 사업 관계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고는 허리를 폈습니다. 임산그룹은 싱가포르에 지사가 없었습니다. 대신 호주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죠. 강민준이 말한 싱가포르 발령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진짜 계획은 뭘까요? 이뮤라와 함께 도망치려는 걸까요? 아니면 이뮤라에게조차 속고 있는 걸까요? 한위의 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특제 약품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탐정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심각하게 들렸습니다. 단순한 농약이 아닙니다. 단순한 농약이 아닙니다. 신경계를 서서히 파괴해서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실험용 화합물입니다. 자연사처럼 보일 수 있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걸리죠? 양에 따라 다르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증상이 만성질환처럼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의사들도 중독을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증상이 만성질환처럼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 약은 아직 동물 실험 단계에 있는 인체 사용이 금지된 물질입니다. 그 약품, 강민준이 수령인으로 되어 있던 그 제약회사 사촌 동생이 만든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강민준의 싱가포르 발령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임산그룹은 싱가포르에 사업체가 없습니다. 대신 임 회장에게 호주에 숨겨둔 딸이 하나 있는데 최근 멜버른 지사를 그 딸에게 맡기기로 했다더군요. 이 탐정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밝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느껴지고 나서야
힘을 풀었죠. 그랬군요. 임유라는 애초에 강민준과 싱가포르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고 강민준은 그저 이용당한 장기말에 불과했던 겁니다. 계속 조사해 주세요. 특히 임유라와 그녀 아버지의 연락 기록을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겨 있는데 주방에서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겉으로는 평소와 같았지만 저와 단둘이 있을 때면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등지고 달걀 프라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리대 위에는 익숙한 분홍색 도시락통이 놓여 있었죠.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제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자 시어머니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어휴, 깜짝이야. 발소리도 없이 다니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세요? 저는 웃으며 그녀 곁으로 다가가 도시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에 들린 도시락통을 뚫어지라 쳐다봤습니다. 요즘 바쁘니 굶지 말고 잘 챙겨 먹어라. 그럼요. 아주 맛있게 꼭꼭 씹어서 다 먹을게요. 저는 마지막 말을 힘주어 말하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유기인계 중독 후유증이 어떤 건지 아세요? 처음엔 근육이 뒤틀리고 그 다음엔 호흡이 마비되고 결국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질식해서 죽는데요. 쨍그랑 시어머니 손에 들려있던 뒤집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죠. 저는 뒤집개를 주워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셔야죠. 연세가 있으시니 손이 떨리는 건 당연하지만요.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도시락통을 든 채 돌아섰습니다. 집을 나서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점심에 잠깐 볼 수 있을까?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은 강민준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저는 레몬수를 주문하며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혼 합의서. 저는 천천히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조건은 하나같이 기가 막혔습니다. 공동예금과 집은 그에게, 저는 5년 된 낡은 국산차 한 대와 위자료 1억 원이 전부였죠. 진심이에요? 저는 서류를 덮으며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민준은 제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자꾸 재촉해서 빨리 정리하고 싶어. 뭘 정리하는데요? 우리 결혼 생활, 아니면 내 목숨? 그의 동공이 수축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어머니가 반년 넘게 내 밥에 독을 탔어요. 당신 알고 있었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똑똑히 봤죠. 그 약을 계속 먹으면 난 서서히 온몸이 마비되다가 결국 병으로 죽은 것처럼 위장될 수 있다면서요. 참사려 깊기도 하지. 강민준의 손이 떨리다 결국 커피잔을 쳐서 엎질렀습니다. 난 모르는 일이야. 알고 있었잖아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공동 예금 2억 4천만 원도 빼돌렸고 임유라랑 같이 헐월 날아갈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어쩌나 그녀는 당신이랑 싱가포르에 갈 생각이 전혀 없던데. 강민준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공포가 서려 있었죠. 너 날 조사했어? 직업병이라서요.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아,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먹었던 해독제, 당신이 준 거 맞죠? 참 효자예요. 해독제까지 미리 챙겨주고 강민주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죠. 송골송골 맺혔. 은하야,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필요 없어요. 저는 이혼 합의서를 그에게 밀어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는 사인 못해요. 이혼하고 싶으면 재산 절반 정확히 나누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검사 결과지랑 CCTV 영상, 경찰서에 제출하는 수밖에요.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당신들 모자 감옥에 보내고도 남을 만큼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생각할 시간, 사흘 드릴게요. 새 합의서에는 집은 내 앞으로, 빼돌린 예금은 전액 반환, 그렇게 적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다음번에 당신 어머니가 먹게 될 건 가벼운 식중독 정도로 끝나지 않을 테니까. 레스토랑을 나서자 햇살이 눈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흥분 때문이었죠. 이제 그들이 공포를 맛볼 차례였습니다. 임산그룹과의 2차 제안회의 날, 임유라는 불꽃처럼 강렬한 빨간색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서 팀장님, 들었어요. 시어머님이 입원하셨다고. 연세도 있으신데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회의 시작 전 그녀는 가식적인 위로를 건넸습니다. 저는 웃으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은 퇴원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이뮤라 씨는 어르신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집에 편찮으신 분이라도 계세요? 그녀의 미소가 순간 굳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주 건강하세요. 그래요? 작년에 호주에서 심장 스텐트 시술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회복은 잘 되셨나 보네요. 그녀의 동공이 수축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시장 조사하다가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맞다. 호주 지사는 요즘 어때요? 다른 분이 맡아서 운영하신다던데. 다른 분이 맡아서 운영하신다던데. 이뮤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저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성분 안전과 효능 검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조사 결과 임산그룹의 핵심 고객층은 모험적인 혁신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전통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뮤라는 반박하고 싶어 했지만 데이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의료 전문가의 보증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호주의 피부과 권위자인 스미스 박사님 같은 분을요. 이뮤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호주요? 왜 하필 호주죠? 스미스 박사님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명성이 높으시니까요. 그리고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임산그룹이 현재 호주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계시니 이런 협업은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시선은 이뮤라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딱이라도 맞은 듯한 표정이었죠. 그건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네요. 그녀는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고 서둘러 회의를 중단시켰습니다. 너 대체 임산그룹 호주 사업권은 어떻게 한 거야?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지영 씨가 문을 잠그며 물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서 서류 몇 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임산그룹이 지난달에 호주의 작은 회사를 비밀리에 인수했어요. 그걸 발판으로 오세아니아 시장에 진출하려는 거죠. 재밌는 건 이 프로젝트 책임자가
이뮤라가 아니라 임 회장의 숨겨둔 딸이라는 거예요. 지영 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세상에, 어쩐지 그렇게 불안해하더라니.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뮤라는 최근 호주 쪽에 계속 연락하면서 프로젝트에 끼어들려고 했지만 아버지한테 단칼에 거절당했대요. 너 이런 내부 정보는 다 어디서 나는 거야? 지영 씨는 경애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이 탐정의 능력은 상상 이상이었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획대로 진행해야죠. 이뮤라는 초조해질수록 실수를 할 테고 우리는 그걸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촌 동생 집에 다녀온다는 메모만 남기고 자리를 비웠고 강민주는 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이 탐정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미숙 씨를 미행해 주세요. 제약회사 사촌 동생을 만나러 갔습니다. 박미숙 씨를 미행해 주세요. 그리고 시어머니 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약 상자는 사라졌지만 그 살인 일기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민준이는 믿을 수 없다.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휘갈겨 쓴 글씨가 남아 있었죠. 플랜 B. 저는 그 페이지를 촬영하고 노트를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때 매트리스 밑에서 봉투 하나가 삐져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강민준과 이뮤라의 밀회 사진, 그리고 임산그룹이 강민준에게 발행한 5천만 원짜리 수표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뇌물. 저는 이 증거들도 모두 촬영했습니다. 강민준은 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이뮤라 집안의 돈까지 받았던 겁니다. 제 손에 쥔 패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미숙 씨가 제약회사에 간 건 맞는데 사촌 동생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사진 보내드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가 시어머니에게 작은 약병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방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병이었죠. 이 남자, 누군지 알아봐 주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플랜 B는 대체 뭘까요? 더 강력한 독약? 아니면 더 극단적인 방법?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아침보다 더 초췌한 모습으로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죠. 들어와요. 생각은 정리됐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빼돌린 돈은 나눠서 갚을게. 이건 일단 5천만 원. 봉투 안에는 은행카드와 새로운 이혼 합의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조건은 훨씬 나아졌지만 저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부족해요. 전액 일시불로 받겠어요. 그만한 돈이 지금 당장은 없어. 이뮤라 아버지가 준 5천만 원은요? 제가 묻자 강민주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아는 건 당신 상상 이상일 거예요. 당신 어머니가 오늘 제약회사에서 누굴 만났는지, 그 일기장에 적힌 플랜 B가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강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플랜 B.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본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어머니네요. 받아요. 스피커폰으로 그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준아, 너 어디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집에 있어요. 당장 사촌 동생네 제약회사로 와. 급한 일이야. 내 여권이랑 현금도 전부 챙겨와. 우리 한동안 떠나 있어야 할지도 몰라. 강민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묻지 말고 빨리 와. 전화가 끊기고 강민준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플랜 B가 도주였나 보네요. 제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죠.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하루 종일 회사에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 어머니는 왜 저렇게 다급하실까요? 나 가봐야겠어. 마음대로 해요. 저는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경고하는데 만약 도망치려 한다면 난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증거는 이미 여러 곳에 백업해뒀으니까.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정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복수. 그는 저를 잠시 쏘아보다가 이내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의 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 뒤 이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이 도망치려 합니다. 제약회사를 주시해 주세요. 그리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제약회사 주변 지도가 떠 있었죠. 이 탐정이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위치 추적 신호에 강민준의 차가 제약회사로 향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경찰, 식약처, 그리고 언론사에 보낼 고발장과 모든 증거 파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우스 커서는 전송 버튼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누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성고시 때가 아니었습니다. 성고시 때가 저는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고 거짓과 살인으로 쌓아 올린 그들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이 탐정에게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제약회사 후문에 임시 번호판을 단 SUV가 대기 중 도주용 차량으로 보임.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실험약품 절도 혐의로. 그리고 컴퓨터를 끄고 차 키를 챙겼습니다. 이제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저 가증스러운 모자가 서로를 어떻게 배신하는지 직접 감상할 시간이었습니다. 밤의 공장 지대는 음산했습니다. 저는 길 건너 편의점 앞에 차를 세우고 차갑게 식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경찰, 5분 내 도착 예정. 이 탐정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공장 후문에 서 있던 SUV 헤드라이트가 번쩍 켜졌습니다. 그들이 도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막 출발하려는 찰나 세 대의 경찰차가 사방에서 나타나 길을 막아섰습니다. 눈부신 경광등이 주변을 대낮처럼 밝혔죠. SUV는 급정거하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습니다. 공장 옆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뛰쳐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쥔 채 헝클어진 머리로 경광등 아래 선 그녀의 모습은 유령처럼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차를 보고는 다시 공장 안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관 2명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장 정문에서 강민준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경찰과 시어머니를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가 이내 돌아서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강민준, 저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수십 미터의 거리와 번쩍이는 경광등을 뚫고 그의 눈빛이 정확히 제게 꽂혔습니다. 그 눈에는 충격과 증오가 서려 있었죠. 결국 그는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그는 시어머니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무언가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차 앞으로 끌려가다 갑자기 경찰을 뿌리치고 강민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불효자식 다 너 때문이야.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약은 제가 사왔어요. 계획도 제가 다 짰다고요. 난 아무 상관없어요. 강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 어머니가 시켰잖아요. 닥쳐.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찰 아저씨, 증거도 있어요.
내 아들 통장에 이뮤란 애한테서 돈 받은 기록이 있다고요. 경찰들은 눈빛을 교환하며 두 사람을 각각 다른 차에 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경찰차에 타는 순간 그녀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유리병 하나가 굴러나와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죠. 무색의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고 몇 방울이 시어머니의 바짓단에 묻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다리에 감각이 없어.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해독제가 필요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핸들을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 얼마나 완벽한 아이러니인가. 시어머니는 자신이 준비한 독에 스스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권선징악. 옛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바닥에 유리조각을 증거물 봉투에 담는 모습을 저는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은아 씨 되십니까? 형사팀장 경희입니다. 남편분과 시어머님께서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인화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응급실 복도에서 만난 장경희는 시어머니가 위독한 상태이며 강민주는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분께서 부인께서는 이미 시어머님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해온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지난 반년간 제가 모은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CCTV 영상, 검사 결과지, 그리고 오늘 사건 직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 녹음 파일까지요. 왜 진작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셨으니까요. 제 대답에 장경희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저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사를 받는 내내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장경희는 제게 강민준을 5분간 만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작은 방 안, 병상 난간에 수갑이 채워진 채 앉아있던 강민준은 저를 보자마자 애원했습니다. 은하야, 날 좀 도와줘. 내가 시키는 대로 경찰한테 말해줘. 내가 독살 계획은 몰랐다고.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한때 죽도록 사랑했던 남자가 이제는 가련한 개처럼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당신을 도와야 하죠?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네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 함정을 판 건 당신들 모자였죠. 그 여자가, 내 어머니가 모든 책임을 나한테 떠넘겼어. 내가 주범이라고 진술서까지 썼대.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어머니 아니었나요? 그를 위해 나까지 죽이려 했으면서. 강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후회해. 정말이야. 늦었어요. 아, 이뮤라는 당신들이 체포된 거 알아요? 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 애한테는 말하지 마. 왜요? 진정한 사랑이라면서요. 아, 깜빡했네요. 그녀는 당신이랑 싱가포르 갈 생각도 없었다는 거. 강민주는 마치 칼에 찔린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있어요, 강민준 씨. 감옥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길. 제가 돌아서자 그가 등 뒤에서 외쳤습니다. 은하야. 우리 부부였잖아. 이럴 순 없어. 저는 문 앞에서 멈춰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죽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었어요.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강민주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혼 소송에서 저는 모든 공동 재산을 돌려받고 거액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호주로 도망쳤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모든 카드를
정지시켰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사촌 동생, 그 제약회사 개발팀장도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가 최근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독약을 요구했으며 이달 말까지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계획이 틀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주말을 넘기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마침내 안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에 뚫린 이 공허함은 회사에서는 저를 위한 성대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임산그룹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저는 마케팅 부사장으로 승진했죠. 부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지영 씨가 샴페인 잔을 부딪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위스키 한 잔을 따랐습니다. 그때 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딸, 승진 축하한다. 엄마가 용돈 보냈으니 맛있는 거 사 먹어. 저는 답장 없이 이체된 돈을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반년 전 그냥 참고 살아라고 말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은아 부사장님, 임산그룹임 회장입니다. 이뮤라의 아버지. 그는 딸의 잘못을 사과하며 저를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뮤라와 강민준 사이의 모든 거래 증거를 제게 건넸고 심지어는 싱가포르 지사장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연봉 3억에 성과급은 별도라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저는 그 제안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까요. 며칠 뒤 강민준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은하야, 경고하는데 이뮤라가 한국에 돌아왔어. 임 회장을 조심해. 그는 네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사람이야. 다음 면회 때 와줘. 모든 걸 말해줄게. 이 탐정을 통해 확인해 보니 이뮤라는 정말 다른 이름의 여권으로 나흘 전 입국해 있었습니다. 임 회장은 제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시어머니를 임산그룹의 한 고위 임원이 찾아왔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제가 알던 복수극은 이미 끝났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박민준이 가진 정보가 무엇이든 지금 저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습니다. 얼마 뒤 수척해진 모습의 강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임 회장이 당신을 찾아갔지? 싱가포르 자리 제안하면서. 저는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함정이야.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 당신들 모자가 판 함정보다는 낫겠죠.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건 달라. 시어머니와 이뮤라의 계획은 처음부터 임 회장이 설계한 거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몰래 숨겨온 작은 사진 한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이걸 봐. 뒷면에는 스위스 은행 계좌번호가 있어. 그 안에 있는 돈 다 당신 가져. 내 보상이야. 사진 속에는 반년 전에 시어머니와 이뮤라가 제약회사 앞에서 한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계좌번호와 함께 LS804 실험 데이터 파기 증명이라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LS804가 뭐죠? 임산제약의 비밀 프로젝트야. 암 치료제로 위장한 신경독소. 기억을 서서히 파괴해서 자연사처럼 보이게 만들지.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임 회장이 노린 건 내가 아니었어. 우리 어머니였지. 어머니는 임산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거든. 그는 당신 손을 빌려서 어머니를 제거하려 했던 거야. 그의 말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독살 계획은 실은 임 회장이 시어머니를 제거하기 위해 판 더 큰 함정의 일부였던 겁니다. 그 계좌 번호는 우리 어머니의 은행 비밀금고 번호이기도 해. 그 안에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거야. 그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하야, 조심해. 이뮤라가 한국에 돌아왔어. 이 탐정의 추가 조사 결과 모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LS-804는 실존했고 3년 전 임상시험에서 사망자까지 발생했지만 모두 은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프로젝트의 자문의사였습니다. 저는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이뮤라에게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임 회장이 제게 줬던 것과 똑같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지만 그 안에는 도청장치가 숨겨져 있었죠. 언니, 선물 마음에 들어? 우리 아빠에 대해 할 얘기가 있잖아. 그녀는 저를 한 외딴 별장으로 불러냈습니다.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녹음 장비, 호신용품, 그리고 이 탐정팀의 실시간 지원까지. 별장 안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광기에 찬 이뮤라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임 회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도 LS-804를 주사해 모든 기억을 지우고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들려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안의 유전적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어. 이 주사 한 방이면 모든 고통을 잊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뮤라는 광기 어린 웃음을 지으며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가 미리 연락해둔 기자들과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제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임 회장, 28년 전 당신이 내게서 훔쳐간 내 딸,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 오늘 세상에 전부 밝혀주겠어. 어머니는 지난 수십 년간 임 회장의 비리를 추적하며 복수를 준비해왔던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임 회장과 이뮤라는 체포되었고 임산그룹은 LS-804 스캔들로 몰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감옥병동에서 평생을 보내게 되었고 강민주는 모든 죄를 인정하고 기형을 선고받았죠. 저는 임산의 그늘에서 벗어나 제 자신의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누구보다 어둠 속 함정을 잘 아는 전문가로서 기업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죠. 어머니와는 28년의 시간을 메우듯 매주 만나 식사를 합니다. 어느 맑은 날 저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강민준이 보낸 두 번째 편지가 놓여 있었지만 저는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편지에 수취거부 도장을 찍어 반송함에 넣었습니다. 어떤 과거는 다시 들춰볼 가치조차 없는 법이니까요. 햇살이 얼굴 위로 따스하게 쏟아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는 끝났고 이제 저의 새로운 인생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